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정치 뉴스 중 핵심적인 뉴스만 뽑아서 전해드리는 정치적인 토크쇼의 황인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굿모닝 경제의 최고 민항 기자님, 강용훈 기자님 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대 대통령 자리에 오를 윤석열 당선인의 뉴스로 한 주간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사안이었는데요. 지난 20일 윤석열 당선인은 직접 조감도를 선보이고 지시봉으로 하나하나 가리키며 50분간 청사진을 풀어내는 발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겠다. 뭐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반환받는 미군 기지 일부는 즉시 시민공원으로 개방하고 미국 백악관처럼 낮은 펜스를 설치해서 국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이 잔디밭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을 모델로 구성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처럼 대통령과 참모들이 다 같이 한 층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하고, 그다음 프레스 센터 또한 1층에 자리 잡게 해서 언제든지 기자들과 빠른 소통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뉴스를 보면 미국 대통령은 헬기를 타러 가는 도중에도 사진을 찍히기도 하고 기자들 질문에도 즉석으로 답변을 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기자님? 백악관 내부는 대통령 집무실하고 기자실의 그 거리가 복도를 조금만 걸어가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뭐 대통령이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하기 전에도 이렇게 같이 따라가면서 자유롭게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계속해서 요청을 해왔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뭐 형식적이긴 하지만 총리가 출근길에 기자들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국 총리 같은 경우도 그 다우닝가가 그냥 동네 한복판에 있거든요. 네, 그냥 일반 집처럼 생겨서 뭐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뭐 기자실과 집무실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뭐 중요하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취재를 할 수 있나, 질문을 할 수 있나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춘추관 사이에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인가요? 네, 그 기존의 청와대 기자실은 처음에는 이제 청와대 비서실하고 같이 있다가 좀 떨어져 나가게 됐는데요. 지금 있는 이제 춘추관이라고 하는 곳은 대통령 집무실하고는 거리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과거 노무현이나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해서 기자회견 횟수가 좀 적어졌다는 느낌이 있는데, 뭐 이게 대통령 집무실하고 춘추관의 거리가 먼 것도 뭐 심적으로 좀 작용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인 거리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 1층에 프레스 센터를 마련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또한 출입 기자들에게 보안과 통제가 너무나 지나치게 강요가 된다면 지금과 다르지 않게 다시 또 폐쇄된 공간이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구상을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인수위 사무실에서도 기자들끼리 많이 충돌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도 그 인수위 이제 현판식이 있었거든요. 이제 기자들이 이제 보통 그 인수위 측이나 뭐 국민의힘에서 미리 공지를 하거든요. 이날 뭐 몇 명만 온다. 아니면 그 풀체자라고 해서 대표로 몇 명이 들어가서 찍고 그걸 공유하는 식의 그런 형태의 취재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런 공지 없이 이제 야외에 있는 행사였기 때문에 오픈으로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기자들도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풀체제로 바뀐 거죠. 거기서. 그래서 한 40명 되는 기자들이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한 거죠. 어이구. 그래서 뭐 이제 항의를 좀 올리신 기자들이 있었어요. 단톡방에. 근데 뭐 실시간으로 바로 삭제 가리기를 해서 뭐 기자들이 좀 화도 나고 막 뭐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뭐 대변인이 나중에 뭐 이게 관리하는 사람이 바뀌어서 뭐 이게 좀 의도치 않게 답변하지도 않았는데 지우는 뭐 그런 일이 벌어졌다, 뭐 이렇게 사과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뭐 이런 거 보면 아직은 뭐 이렇게 가깝다는 느낌은 좀 안 들기는 해요. 근데 뭐 이번에 이제 이전 계획 얘기하면서 인수위 사무실에 이제 제대로 기자실을 만든다고 했고, 아예 국방부 옮겨서도 새롭게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 소통을 위해서 만든 톡방인데 실시간으로 기자들 의견이 삭제되고 있던 그런 모습들. 뭐 이런 거죠. 왜 공지 안 했냐 했더니 지워지고, 왜 이거 지우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지우는 건가? 이렇게 했더니 그걸 실시간으로 바로 10초도 안 돼서 막 지운 거죠. 아이고. 네, 저도 그 모습 좀 영상으로 아, 확인했어요. 보셨어요? 네. 저 그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겨 이른바 용산시대를 발표한 윤석열 당선인. 찬성하는 분들만 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뭐 졸속 처리다, 1조 원의 혈세 낭비다, 뭐 안보 공백이 생긴다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광화문 시대라더니 용산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게 있었고요. 이전 비용에 대한 얘기 또한 20일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직접 밝히기도 했고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그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에 지금 국방부 자료 이전하는 비용을 496억이라고 이렇게 기재부 보고를 바탕으로 브리핑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기자들이 이제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 원래부터 그럼 처음엔 고려 안 한 거냐 뭐 여러 가지 뭐 광화문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선인이 대화 보고를 받아보니까 광화문 시대가 뭐 재앙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광화문 시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을 솔직하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검토를 좀 안 했다는 거죠. 근데 뭐 인정하셨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더 좋은 대안으로 용산을 생각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솔직하게 다 답변하는 모습이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늘 상석에서 질문만 받던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보다가 조감도 앞에서 직접 서서 이렇게 마이크 하나만 들고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을 하셨잖아요. 뭐 무속인 논란에 대해서도 아주 여유롭게 받아치시기도 했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무속인 논란 나왔을 때 살짝 긴장도 했는데요. 민주당에도 많이 말한다면서 이렇게 넘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윤석열 당선인의 원래 모습이 나온다고 해야 할까요? 자신감도 좀 뭐 붙으신 것 같습니다. 뭐 당선됐으니까요. 아, 네.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뭐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요.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는 좀 원고가 있어야 된다는 비판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뭐 그런 것도 좀 가라앉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 중에는 안보 공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서는 북한의 도발이 연이어서 이뤄지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안보 공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혹시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안보 공백이라는 말이 저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제 청와대랑 국방부를 지었을 때 둘의 역할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와대가 안보에 있어서 등급이 더 높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국가적 위기가 생겼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국방부로 가지는 않잖아요. 국방부가 장군이 청와대로 오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중심에 서 있는 게 청와대잖아요. 근데 그런 청와대를 지금 국방부로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지적을 하든 뭐 군사 안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단기간에 뭐 며칠 만에 이전 가능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수많은 통신 체계라던가 뭐 그 벙커 뭐 그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 인원들이나 뭐 요즘은 전자전 사이버 시대니까 그런 전자전 대비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걸 옮겨야 되는데, 물론 대통령 한마디로 옮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리고 국방부가 이제 국방부를 한번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주변에 뭐가 없어요. 높은 건물도 없고. 근데 이게 이제 국방부를 처음에 설계할 때 청와대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보안이 좀 있긴 한데 그게 아무래도 그 지역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좀 가면 고층 빌딩들도 좀 있거든요. 조금 더 낮은 등급의 보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봐야겠죠. 뭐 대통령이 뭐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뭐 고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걸지 않아서, 그러니까 청와대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보단 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나 뭐 공격을 예상한다고 했을 때 청와대보다는 그런 안보적인 위협이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뭐 저격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먼 거리에 있는 뭐 국방부 청사 근처에 있는 빌딩에서 뭐 저격할 수 있다. 뭐 헬기장이 뭐 저격 가능하다 하는데 뭐 그거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그건 이미 해결됐다 뭐 이렇게 다 해명을 하긴 했거든요. 해명이라기보다는 이제 설명을 좀 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청와대보다는 국방부가 아무래도 안보에 대한 건 좀 더 준비가 안보? 대통령이 안보를 주관하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건 좀 부족하다는 게 사실이고요. 그 모든 체계를 옮기는 것도 그렇게 말처럼 뭐 딱 며칠 안에 옮겨라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그리고 안보 공백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긴 하지만 분명히 뭔가 비어 있는 부분이 생기긴 하겠죠. 어느 정도는. 그렇죠. 이전하는 시간도 그렇죠. 있을 테고. 그게 뭐 계획을 100으로 세웠다고 해서 100이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다 보면 문제 생길 수 있는 거고 뭐. 근데 그런 순간에 도발이 일어났다. 그러면 난감해지는 거죠. 뭐 근데 이미 생긴 다음에 우리가 막 그거를 할 게 아니잖아요. 그걸 막아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뭐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이런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위험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도 리스크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다. 네. 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뭐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뭐 간단한 문제도 아닙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해 인수위원회의 많은 분들이 꼼꼼하게 검토하고 세심하게 살펴보고 결정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국민적인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고 또 문재인 정부와의 협조도 필요하죠. 민주당도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뭐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소통도 안 되고 불통이다,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거 국민 의견도 안 물어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리고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당장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청와대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걸 지원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거든요. 취임 이후에 해야 되는데. 근데 청와대도 원래는 이제 원래라기보다 이제 기존에는 뭐 협조해서 하겠다 이런 의사를 좀 밝혔거든요. 같이 논의하겠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사실상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와서요. 청와대 입장에서 그러니까 민주당과 같이 사실상 당선인의 의견을 좀 반대한 거죠. 그 의지를. 근데 이건 뭐 윤석열 당선인도 사실 청와대랑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거라서 사실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안 도와줘도 그만이죠. 왜냐면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임기 이후에는 어차피 그렇죠. 임기 이후에 하는 건 반대하지 않겠죠. 알아서 해라 이거겠죠. 근데 지금 당장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새 정부 출범을 위해 협조를 해주는 거지. 꼭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문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뭐 안보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가 돕지 않겠다. 그러면 사실 이게 할 말은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오늘 문재인 정부가 만약 협조 안 하면 방법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어요. 물론 그래도 자기들은 강행하겠다. 5월 10일까지 개방하겠다 청와대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양쪽에 다시 회동을 하든지 뭔가 다른 변수가 있지 않나. 지금 청와대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진행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인 496억 원을 예비비로 뭐 국무회의에 올리는 것도 그렇고 국방부가 합참과 수도방위 사령부로 이전하는 것도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하는 5월 10일부터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이 아까 기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필요한 거잖아요. 5월 10일 청와대를 국민에게 완전히 개방하기 위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윤석열 이제 당선인 측에서는 5월 9일 밤 12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집기를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하루도 안 돼서 그 모든 게 가능할까? 뭐 의심이 듭니다. 뭐 이삿짐 센터 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사실 근데 한 그래도 가정이 옮기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정부가 하는 거니까 못 할 거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개방을 한다? 지금 2달도 안 남았는데 아무리 한국이 빨리빨리 민족이라지만 이게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딱 될까? 뭐 참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포장 합니다. 이상만 생각하더라도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그쵸, 시간도 오래 예. 걸릴 것 같은데. 하물며 개인 집도 그런데 청와대는 뭐 말 다 했겠죠. 뭐,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청와대가 7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네. 역대 대통령들 또한 청와대 개방에 힘쓰다가 결국 해내지 못했던 과제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요. 용산 시대를 예고한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과의 소통을 후보 시절 공약대로 실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거는 그렇다 쳐도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대로 뭐 그 조성된 공원에서 대통령과 강아지가 산책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뭐 퇴근길에 국민과 소주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대통령을 보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경호원들에 의해서 어려울 거라 보지만요. 그렇지만 덧붙이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광화문 공약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소통을 위해서 뭐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꼭 반대보다는 뭐 협의가 되고 협조를 구한다면은 뭐 같이 협치를 해서 서로 보완할 건 보완하고 도와줄 건 도와줄 건 해서 옮기길 국민들도 바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취임이 이미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취임하고 이전할 거잖아요. 네, 이런 태도라면 그러면 뭐 어차피 옮길 거 너무 이렇게 막 서로 극단적으로 싸우는 것도 사실 보기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또 양쪽으로 나뉘어가지고 싸우는 모습은 국민들이 보고 싶은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게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주셔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음은 좀 섬뜩한 소식을 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를 해서 이런 게 암살, 청부살인을 하자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국정원에 신고 접수까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뭐 민주당 지지하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암살을 모의한 글이 캡처해서 이제 올라와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해당 글에는 뭐 청부살인 하면 안 되냐, 뭐 10만 명에서 공동구매하면 안 되냐, 뭐 필리핀 청부 공동구매하자, 뭐 필리핀에 청부살 얼마더라, 뭐 죽이고 사람이 누가 있다, 이거 뭐 윤석열 당선인이겠죠. 윤석열 살인 청부업체 보낸다, 뭐 청부살인 남자 기준 필리핀 600만 원, 뭐 말레이시아 170만 원, 막 이런 글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기만 해도 끔찍한 글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 뭐 기분이 좋지 않거나 당선인이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는 할 수 있겠지만요. 뭐 또 그리고 건강한 비판도 계속 이어갈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글들은 조금 도가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만 해도 좀 무서운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암살이나 청부살인 얘기까지 나와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이었으면 지금 그분들은 다 끌려가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한국이 아무래도 뭐 좀 악플엔 좀 관대한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그렇죠. 아직 네.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사실 이게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면 좀 끔찍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논란이 커지면서 지금 해당 글들이 다 삭제되고 있는데 장난으로 치부 하기엔 좀 도가 지나쳤다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렇죠. 공인이라지만 이건 좀 아니죠. 그래서 네.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의견도 지금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일부 시민이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확히 절차를 밟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일단 뭐 협박죄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일단 이게 경찰이 일단 사건 배상해서 여러 가지 혐의를 좀 적용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건 대통령에 대한 뭐 모욕 같은 경우는 처벌받은 경우가 있었죠.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있었고, 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살인 청부 이거는 어떤 죄를 좀 이게 적용해야 될지 좀 이것도 좀 난감한 뭐 새로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무차별적인 비난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소식은 선관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부실 선거로 엄청나게 지탄을 받았죠. 사무총장이 사퇴를 하고 선관위원장도 사퇴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6일 지방선거가 한 달 열흘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잘 치러질 수 있을지는 걱정이 됩니다. 사전투표 부실관리 TF팀이 구성되었죠. 네,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를 책임을 좀 규명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지금 출범시켰습니다. 총괄 단장은 조병환 선관위원이 맡기로 했고 선관위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자문위원들도 참여를 해서 이 사전투표 파문의 이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인데요. 사실 뭐 저는 왜 이 위원장님이 사퇴를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네. 이번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는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부실한 선거였습니다. 어떻게 21세기에 이렇게 투표를 하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어서 정신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해서 국민들이 특히 분노가 많았죠. 네, 사실 뭐 투표를 하러 갔더니 이미 투표를 한 걸로 처리돼 있거나 뭐 이미 특정 후보에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받게 된 일도 있었고요. 뭐 코로나 확진자들은 투표함에 직접 투표용지를 못 넣으니까 쇼핑백이나 종이박스에 한꺼번에 모아서 투표함으로 가져가는 걸 보고 국민들이 항의하기도 했었거든요. 저도 사실 투표하러 가서 줄이 길게 서 있더라고요, 밖에. 투표를 밖에서 하나? 그래서 줄을 같이 서 있었는데 확진자 줄이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제대로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네, 정말 열받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확진자 속에 이렇게 있었던 건가? 근데 뭐 사과도 없이 정상이세요? 그러면 일로 가셔야죠. 그냥 데려가더라고요. 아이고. 우울하다가 근데 제가 이제 투표를 하고 나오니까 밖에서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네. 종이 박스에 담아서. 저도 그 부분은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냥 종이 박스에 두고 가시면 저희가 알아서 넣어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21세기에 발생하는 투표라고?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잠깐 물어봤었는데요. 이게 이제 투표함이 함부로 늘릴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법에서. 그래서 위에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투표한 거를 넣어야 되잖아요, 기표. 근데 이거를 확진자가 들어가면 동선이 겹치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준비를 하면서 단 한 명도 근데 투표함이 한 개인데 저희 어떻게 하죠? 라는 의문을 그렇죠. 제기를 안 했다는 사실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냥 시간을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확진자들은 이 시간에 해라. 나머지는
일반인 뭐 6시까지 하고 6시부터 8시까지는 확진자만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참 이 쉬운 걸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는 게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선관위에서 좀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다 확실하게. 진짜 뉴스를 보면서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발생을 했었죠. 선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자 민주당에서는 선관위원장 사퇴는 선거 중립의 훼손이라고 맞섰는데요. 사전투표 당시 대한민국 선관위가 맞느냐고 질타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선거 중립 훼손을 이유로 들며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민주당에서 뭐 과거는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다는 식의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그렇지만 뭐 이 선관위원장 사퇴 문제는 더욱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때는 옳고 이게 지금 뭐 국민의힘 취재할 때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는 뭐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일단은 이게 문제가 발생했고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사실 지방선거는 더 넓거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뭐 시의원, 구의원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사전투표가 있을 건데 이 재정비를 위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지금 빨리 해법을 만들어내고 대안을 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못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니까 이거는 선거 중립 위반이다 이렇게 나오면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대안이 없는 반대는 그거는 좀 책임을 피하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뭐 정치적인 토크쇼에서도 매번 했던 얘기지만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더 이상은 뭐 반대를 위한 반대, 갈라치기 이런 싸움 등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선거 소식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지방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심사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준석 대표가 예고했던 사전심사를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공천심사관리위원장에는 지금 당내에서 오선하고 있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임명됐거든요. 근데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자격시험을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9등급제로. 수능이 연상되는데 예. 뭐 시험 결과에 따라서 광역 의원들은 뭐 2등급, 기초의원들은 3등급 이상만 비례대표 지원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토론회 의무 참석 규정도 마련이 됐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출마 후보들은 당협에서 마련하는 토론회에서 각각 2회, 1회 이상 필참해야 한다고 또 밝혔습니다. 또 페널티 방안도 마련이 됐죠. 네,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이날 국회 이제 최고위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 당 기준으로 탈당 뭐 한 경우 이제 최고 5년간 무소속 출마한 경력이 있으면 15% 감점, 현역 의원이 공천에 참여하게 되면 10%를 감점하기로 했다고 했는데요. 현역 의원 감점은 뭐 이게 계속 있던 거라서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15%. 네, 그렇죠. 근데 최근 5년간 무소속 출마 이거 해당하시는 분 별로 없거든요. 최근에 대구시장 하시겠다고 하신 홍준표 의원 이게 해당하면은 큰 감점인데 뭐 이거 누가 봐도 노린 것처럼 보이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출마가 지금 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이니까 뭐 지금 뭐 의원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뭐 할 거면 둘 다 뭐 이게 들어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좀 홍준표 의원님 입장에 저격성으로 좀. 좀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물론 이게 이제 실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나 좀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네, 결국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예고했던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공천 전 사전심사를 이렇게 실시하는 거는 전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을 보는 것도 물론 뭐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은 반기지 않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된 후보가 나온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들 대부분 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이 기초단체장들이 능력은 없어도 될 수 있다, 뭐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그런 이미지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대부분도 찬성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죠. 뭐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조항이 될지 이게 뭐 공정하다고 물론 얘기는 하지만 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실행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 심사를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런 사전심사 형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민주당도 뭐 내부적으로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대상자들을 지금 규합 이렇게 정리는 했죠. 누가 도전할 거고 대충 누가 할 건지 뭐 보통 양당은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지금 뭐 일단 대선 이후에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 바로 직후에 있어서 일단 그거부터 해결하는 것 같아요. 뭐 그거에 따라서 뭐
아무래도 뭐 지역 공천도 좀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리 다들 출마를 뭐 거의 사실상 보이고 있어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까지 따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아마 원내대표 선거 24일 지나고 나서 좀 정리되고 그러면 뭐 바로 공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22년도가 시작되자마자 대통령 선거 그리고 곧이어 지방선거까지 올 한 해는 참 국회도 국민도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또한 중요한 선거입니다. 당 차원에서 후보자 검증도 중요하지만 유권자인 우리 스스로가 우리 지역 후보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좋은 인재에 투표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자리해주신 강영훈 기자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